1986년 경기도 화성. 이곳에서 시작된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은 한국 범죄사에 영원히 잊히지 않을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10명의 여성들이 잔혹하게 살해되었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전말과 이 사건이 남긴 미스터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1986년 9월 15일 경기도 화성의 한 농길에서 71세 여성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끔찍하게 살해되었고 현장에는 범인의 흔적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단 4개월 뒤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며 사건은 연쇄성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1년까지 총 10건의 연쇄살인이 발생하며 화성 지역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범인은 대체로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한적한 농촌 지역에서 여성들을 습격했습니다. 피해자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지만 범행 수법은 매우 유사했습니다. 모든 피해자는 결박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범인은 피해자의 옷가지나 소지품을 이용해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범인은 현장에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으며 놀라운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는 갈수록 난항을 겪게 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당시 한국 경찰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진행된 수사 중 하나였습니다. 경찰은 약 180만 명을 탐문하고 2만 명 이상의 지문을 채취하며 범인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의 한계로 인해 DNA 분석 기술은 발전하지 않았고 범인의 정체를 밝혀낼 결정적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89년 한 남성이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되었으나 결국 무혐의로 풀려나며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당시 사회에 큰 공포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문을 잠그고 외출을 꺼리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궁에 빠졌고 범인은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누구였으며 왜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2019년 사건 발생 30여 년 만에 DNA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범인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바로 다른 사건으로 이미 복역 중이던 이춘재였습니다. DNA 분석 결과 10건 중 5건의 사건에서 그의 DNA가 검출되었고 그는 자백을 통해 모든 사건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들에 대해 법적으로 그를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은 큰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한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잔혹한 범죄로 남아 있습니다. 범인의 정체가 밝혀졌지만 그가 남긴 상처와 공포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수사 과정의 중요성과 범죄 수사 기술의 발전 필요성을 강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단순한 미스터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춘재의 자백 외에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더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밤과 비였습니다. 1987년 서울 은평구 9살 소년이 평범한 하루를 보내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한강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유괴범은 아이의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했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진 듯 보였던 범죄는 끝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이영호 유괴살인 사건의 진실과 남겨진 의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1987년 1월 29일 서울 은평구 9살 이형우 군은 학교가 끝난 뒤 집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영호 군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부모님은 곧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가족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은 사건을 단순한 실종이 아닌 잔혹한 유괴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유괴범은 이영호 군을 데리고 있으며 몸값 7천만 원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가족은 경찰과 협력해 범인의 요구에 응하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범인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가족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요구는 매우 계획적이고 교묘했습니다. 가족은 범인의 지시에 따라 몸값을 준비했지만 경찰이 범인을 잡기 위해 개입하면서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몸값 전달 장소와 시간이 번복되며 혼란이 커졌고 결국 범인은 몸값을 받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범인은 몸값을 포기한 뒤 이영호 군을 차갑고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뒤 이영호 군은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범인은 아이를 끔찍하게 살해한 뒤 한강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의 가족과 국민들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사건 당시 약 10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 가족을 협박하고 몸값 요구를 조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음성과 행동은 끝내 그의 정체를 밝히는 데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수천 명을 탐문하고 단서를 분석했지만 범인의 정체와 동기는 오늘날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범인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하고 논리적이었으며 그의 행동은 계획적이고 치밀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여보세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감기 약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말입니다. 실내등을 켜둔 상태에서 뒷 시트 한번 열어주시고요. 뒷좌석이요. 문 한번 열어봐 주시고요. 트렁크도 한번 열어봐 주시고 그러고 케이크하우스로 들어가 계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키를 꼽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 트렁크를 여셨다가 끝까지 다 여셨다가 다시 닫으셔가지고요. 네. 바로 지금 공항 국내선으로 좀 오십시오. 에 대한 애착이 없군요.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다고요. 그럼 사모님이 직접 나오십시오. 아저씨를 못 믿겠어요, 제가요. 그것만 한 가지 알아주세요. 그리고 제발 다른 사람 좀 끼지 말게 해주십시오. 어떠시겠습니까? 형호를 위하시는 게 아니셨습니까? 형호 죽기를 바라죠.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아십시오. 제가 데리고 있다고? 이영호 유괴살인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당시 한국 사회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의 초기 대응 방식과 몸값 전달 과정에서의 실수가 비판받았으며 국민들은 경찰 수사 능력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으며 범인의 동기와 신원에 대한 질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이영호 유괴살인 사건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가장 충격적인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범인은 누구였으며 그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있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영호 군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를 추구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인의 정체와 사건의 동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밤과 비였습니다. 1991년 3월 26일 대구에서 5명의 초등학생이 실종되었습니다. 도롱뇽아를 주우러 간다며 뒷산으로 향했던 아이들은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미제로 남았습니다. 11년 뒤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되었지만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의 미스터리와 남겨진 의문들을 파헤쳐 봅니다.
1991년 3월 26일은 전국적으로 지방선거가 치러진 날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 와룡산 아래에 살던 김영규, 조호연, 박찬인, 김종식, 우철원 5명의 초등학생들은 산으로 도롱뇽아를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의 부모님은 마을 전체를 뒤지며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지만 아이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곧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경찰과 군대가 수색에 나섰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실종된 지 며칠 뒤 경찰은 사건을 단순한 가출로 추정하며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도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자 실종 사건은 점차 타살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와룡산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들의 흔적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수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은 점점 더 미궁에 빠져갔습니다. 아이들이 실종된 지 11년이 지난 2002년 9월 26일 와룡산에서 한 등산객이 5구의 유골을 발견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발견된 유골은 모두 실종된 아이들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들의 유골에서는 외상의 흔적과 함께 수갑이나 포박의 흔적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이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으며 11년간 아이들의 행방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발견된 유골에서는 둔기로 인해 생긴 외상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타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법의학적 소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명확한 증거 부족으로 인해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고 아이들의 죽음은 끝내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범인이 아이들을 왜 어떻게 살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는 오늘날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많은 의문과 함께 수많은 음모론과 가설을 낳았습니다. 일부는 아이들이 당시 군사훈련 중 발생한 사고에 희생자가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사이코패스 범인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설은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확정되지 못한 채 논란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한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잔혹한 범죄였는지 그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초기 수사의 중요성과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가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아픔과 무게를 잊지 않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살 가능성은 어디까지 신빙성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밤과 비였습니다.